검은 실루엣이 도시의 혈관처럼 뻗어나간 고층 빌딩의 첨탑에 녹아들었다. 서울의 밤은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화려했지만 그녀가 머무는 그림자는 그 어떤 빛도 허락하지 않았다. 한서연, 코드네임 아르테미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고 어둠 속에서 사냥하는 존재였다.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의 호흡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고요했다. 목표물은 펜트하우스 안에서 값비싼 와인을 즐기고 있었다. 부패한 정치인. 조직의 리스트에 오른 또 하나의 이름일 뿐이었다. 그녀는 손목에 찬 다기능 시계를 확인했다. 목표물이 경호원들을 물리고 혼자 남기까지 정확히 30초가 남았다. 아르테미스는 조용히 와이어를 건물 외벽에 고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유려하고 정밀했다. 소음 하나 없이. 그녀의 몸은 중력을 거스르며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갔다. 목표물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죽음이 밤 공기를 타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유리창에 작은 흡착판을 붙이고 특수 절단기로 소리 없이 원형의 구멍을 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 그녀는 안개처럼 실내로 스며들었다. 남자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평화로운 표정. 아르테미스는 그의 목에 아주 작은 독침을 망설임 없이 꽂아 넣었다. 심장마비로 위장될 흔적조차 남지 않을 완벽한 암살이었다. 그녀는 왔던 길을 그대로 거슬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서울의 밤속으로 사라졌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그녀는 샤워를 하며 임무의 흔적을 씻어냈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녀의 완벽한 근육으로 다져진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마음은 방금 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순간에도 지금 흐르는 물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감정은 사치이자 약점. 신디케이트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배운 철칙이었다. 고아였던 그녀를 거두어 최고의 암살자로 키워준 조직. 그녀에게 신디케이트는 가족이자 법이고 세상의 전부였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암호화된 통신장치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새로운 계약,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는 즉시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하나의 임무가 끝나면 또 다른 임무가 시작된다. 휴식도, 평범한 일상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로브를 걸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일을 열었다. 모니터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가운 눈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그를 감싸는 듯한 서늘한 아우라. 파일의 제목은 강태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회장.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술 제국의 군주였다. 그의 개인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간결했다. 가족 관계는 전무했고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알려진 것이라고는 그의 천재적인 사업 수완과 얼음장같이 차가운 성격뿐이었다. 신디케이트가 제공한 자료에는 그의 일상적인 동선과 공식적인 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 외의 정보는 거의 없었다. 아르테미스는 스크롤을 내리며 자료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강태준의 경호 시스템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경호팀이 24시간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의 집과 회사는 최첨단 보안 기술로 요새처럼 구축되어 있었다. 그의 차량은 방탄 기능은 물론 EMP 공격까지 막아내는 특수 제작품이었다. 외부의 물리적 접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 임무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성을 함락시켜야 하는 공성전과도 같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흥미라는 감정을 느꼈다.
언제나 예측 가능한 패턴 속에서 움직이던 목표물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거대한 미스터리 그 자체였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에 착수했다. 신디케이트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어둠의 경로로 그의 정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해킹, 정보 매수.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는 더욱더 단단한 벽에 둘러싸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그녀는 강태준의 일상에서 아주 미세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회사와 집을 오갔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측 불가능한 시간에 비공식적인 외출을 했다. 목적지는 매번 달랐고 수행하는 경호원의 수도 최소한으로 줄었다. 이것이 유일한 균열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틈을 파고들어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그녀의 존재 이유, 아르테미스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다음 비공식 외출 시에 방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들을 리스트로 만들었다. 그리고 각 장소에 맞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위장, 잠입, 교란, 그리고 마지막 일격.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계획이 세워지고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그 어떤 목표물보다도 치밀하고 조심스러운 인물이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화면 속 강태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가면을 쓴 것처럼. 하지만 그 차가운 눈빛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닮은 어떤 종류의 공허함을 어렴풋이 느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고독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다. 목표물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제거해야 할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계약금은 그녀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액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했다. 이 임무를 의뢰한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강태준의 죽음을 간절히 바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임은 분명했다. 신디케이트는 의뢰인의 정보를 절대 노출하지 않았다. 아르테미스 역시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어딘가 달랐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마치 운명이 그녀에게 던지는 거대한 시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웃고, 울고, 사랑하는 평범한 삶. 그녀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태준을 떠올렸다. 저 거대한 제국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남자.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녀의 손에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 그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강태준의 회사,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로 했다.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관리자라는 인간의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청소부, 인턴, 방문객 등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하여 건물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수집했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CCTV의 사각지대, 직원들의 출입 동선, 아주 사소한 정보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성의 지도를 완성해 나갔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그녀는 강태준이 참석하는 중요한 자선 파티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 경호는 평소보다 훨씬 삼엄하겠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즉시 파티의 스태프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파티를 주관하는 이벤트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 명단을 해킹하여 자신의 가짜 신분을 끼워 넣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은신처에 있는 무기고로 들어갔다. 벽에는 온갖 종류의 무기들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번 목표물에게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치명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그녀 자신이었다. 상황에 맞춰 자신을 바꾸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능력. 파티가 열리는 날 밤 그녀는 수수한 유니폼을 입은 케이터링 직원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짙은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자 그녀는 그저 평범한 20대 여성처럼 보였다. 누구도 그녀의 손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익숙하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터였다. 그녀는 음식 카트를 밀며 자연스럽게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가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쫓고 있었다. 연회장의 중앙. 몇몇 기업 총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강태준. 그는 멀리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값비싼 수트를 입어서가 아니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과 완벽하게 분리된 듯한 그만의 고요하고 차가운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그녀는 그의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다. 강태준의 주변에는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경호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사방에 서서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계획했던 것처럼 작은 소란을 일으켜 그의 시선을 끄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최고의 사냥꾼은 기다릴 줄 알아야 했다. 조급함은 실수를 낳고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샴페인을 채우고 빈 접시를 치우며 연회장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시간이 흐르고 파티의 열기가 무르익을 무렵 마침내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강태준이 잠시 대화에서 벗어나 테라스로 향하는 것을 포착한 것이다. 경호원 2명이 뒤따랐지만 테라스는 연회장보다 훨씬 한적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작은 무선 신호 교란 장치가 들려 있었다. 경호원들의 통신을 잠시 마비시키고 그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이를 처리할 생각이었다. 테라스에 도착한 그녀는 일부러 와인잔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강태준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계획대로 발을 헛디딘 척하며 그의 몸쪽으로 쓰러졌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와인잔들이 산산조각 났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그녀의 손은 이미 그의 허리춤에 찬 만년필 형태의 무기를 향해 뻗어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에 닿는 찰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손목이 강철 같은 힘에 붙잡히는 것을 느꼈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바로 눈앞에 강태준의 차가운 눈동자가 있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장난은 재미없는데.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둘러쌌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다음 행동을 준비했다. 붙잡힌 손목을 비틀어 빠져나오고 동시에 반대쪽 손으로 숨겨둔 연막탄을 터뜨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힘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의 손목을 잡은 그의 손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 전체를 가볍게 일으켜 세웠다. 그는 주변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그녀에게 속삭였다.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경호원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이 강태준은 그녀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반항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이끌려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어떤 답도 얻을 수 없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실패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가 무엇일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뒷좌석에 밀어넣고 자신도 옆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자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 서울의 밤거리로 합류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신디케이트의 규칙에 따르면 임무에 실패한 자에게는 죽음뿐이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강태준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였다. 그녀를 잡아챈 그 서늘한 힘과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다면 그가 방금 자신을 사로잡은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아주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게임의 주도권은 이미 저 남자에게 넘어가 있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세단은 어둠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한서연은 창밖을 응시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과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실패, 그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계획은 완벽했고 접근은 은밀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덫을 놓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린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옆자리의 남자를 다시 훔쳐보았다.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날선 옆모습은 뚜렷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고문신문 아니면 즉결 처분 신디케이트의 배신자 처리 절차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 남자는 신디케이트와는 다른 종류의 위험성을 풍기고 있었다. 예측 불가능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형과도 같은 남자. 차는 서울의 중심부, 가장 높은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진입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강태준이 먼저 내렸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짓하는 대신 그저 말없이 기다렸다. 그의 태도는 포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길을 잃은 손님을 안내하는 집주인 같았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채서 내렸다.
이곳은 그의 성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의 영역 안에 완전히 갇힌 셈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여 펜트하우스 내부로 직접 연결되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미술관에 가까웠다. 높은 천장,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면 유리창, 그리고 최소한의 가구들만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미니멀하고 지독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이곳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거실 중앙으로 이끌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지 않았지만 서연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앉지. 그가 짧게 말하며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서연은 그의 말에 따르는 대신 주변을 날카롭게 살폈다. 탈출 경로, 무기가 될 만한 물건, 그의 약점. 하지만 이 완벽한 공간 속에서는 그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런 그녀의 행동을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마치 작은 맹수가 낯선 환경에서 경계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다. 서연은 결국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푹신한 소파의 감촉이 오히려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스스로 경계를 허무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이름이 뭐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말할 필요 없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신상 정보는 신디케이트의 1급 기밀이었다. 아르테미스라는 코드네임 외에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래, 어차피 알아낼 수 있으니 상관없어. 그는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태연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향했다. 그리고는 와인 2잔을 따라 한 잔을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붉은 액체가 크리스털 잔 안에서 우아하게 흔들렸다. 누가 보냈지? 2번째 질문. 이것이 본론이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의뢰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은 암살자의 철칙이었다. 설령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도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규칙, 그녀의 침묵에 그는 피식 웃었다. 그가 처음으로 보인 감정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차가운 조소에 가까웠다. 직업의식은 투철하군. 마음에 들어.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난 내 입을 열게 만들 자신이 있어. 네가 상상하는 그런 저급한 방식은 아니야. 그의 말은 협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독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라는 어려운 퍼즐을 풀어낼 생각에 즐거워하는 듯 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물리적인 고통보다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긴장시켰다. 언제든 그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려 파티에서 급하게 위장하느라 미처 지우지 못한 목 언저리의 작은 상처를 살폈다. 상처가 있군. 그의 손가락이 상처를 스치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낯선 남자의 손길이 닿은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는 손을 거두고 말했다. 따라와.
그는 복도 끝에 있는 한 방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또 다른 별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다른 공간들처럼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분위기는 훨씬 아늑했다. 침대와 작은 소파, 그리고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오늘부터 네가 지낼 방이다. 그의 말에 서연은 눈을 의심했다. 감옥이 아니라 호텔 스위트룸 같은 방이었다. 그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자 그가 방 안쪽의 문을 가리켰다. 욕실이다. 필요한 건 다 안에 있어. 그리고 저쪽 옷장엔 갈아입을 옷도 넣어뒀지.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친절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암살자를 자신의 집에 들여 최고급 객실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지, 왜 날 죽이지 않는 거지? 그는 문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죽이는 건 너무 쉬워. 재미없잖아. 그의 대답은 지독할 정도로 솔직했다. 난 궁금해. 누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넌 그 답을 알고 있지. 넌 내게 아주 중요한 열쇠야. 열쇠를 함부로 부수는 바보는 없지. 그는 그녀를 인간이 아닌 흥미로운 물건이나 도구로 취급하고 있었다. 서연은 치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다. 그녀의 목숨은 아직 가치가 있었다. 여기서 얌전히 지내. 탈출할 생각은 하지 마. 이 건물의 보안 시스템은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니까. 날 해치려 하지도 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저급한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방을 나섰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다. 서연은 방 안에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문인식 잠금 장치였다. 그녀는 방 전체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유리창은 방탄 처리가 되어 있었고 아주 작은 틈조차 없었다. 환풍구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숨겨진 비상구나 통로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완벽한 감옥.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이었다. 그녀는 허탈하게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주도권을 쥐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통제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욕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또 한 번 놀랐다. 최고급 브랜드의 세면도구와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옷장을 열자 그녀의 사이즈에 꼭 맞는 편안한 실내복과 외출복들이 걸려 있었다. 이것은 감금이 아니었다. 사육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고 발톱을 뽑은 뒤 화려한 새장 안에 가두어 길들이려 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아르테미스는 사냥꾼이지.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자 누군가 문을 노크했다. 잠시 후 문 아랫부분에 작은 배식구가 열리며 저녁 식사가 담긴 쟁반이 들어왔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요리들이었다. 그녀는 배가 고팠지만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의도대로 길들여지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굶주림은 그녀의 의지를 좀먹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녀는 낯선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일들을 복기했다. 강태준의 움직임, 그의 힘, 그의 눈빛.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단순한 경호 훈련을 받은 수준을 넘어선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자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방을 너무 얕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이 다시 그녀의 방을 찾았다. 그는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 쟁반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태블릿 PC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심심할 테니 읽어봐. 화면에는 최신 뉴스 기사들과 전자책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인터넷 접속은 차단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오락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외부와의 소통은 철저히 막았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통제하고 있었다. 서연은 태블릿을 받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네가 원하는 게 뭐지?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말했잖아. 난 네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스스로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인내심과 자신의 인내심 중 어느 쪽이 먼저 바닥날지 시험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과 생존 본능을 저울질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힘과 기술의 대결이 아니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더 잔인한 심리전이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한서연에게 주어진 것은 완벽한 고립과 무료함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고 원하는 책을 넣어주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유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에 한두 번 정해진 시간에 그녀의 방을 찾았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할 뿐이었다. 그의 그런 행동은 서연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르테미스는 결코 무력하게 앉아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감시 속에서도 자신만의 싸움을 계속했다. 방 안의 모든 가구, 전자제품, 심지어 벽의 구조까지 분석하며 탈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가 제공한 태블릿 PC를 분해하여 내부 부품으로 작은 도구를 만들었고 식사 때마다 몰래 숨겨둔 포크와 나이프를 갈아무기로 만들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었고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녀는 이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이 매일 밤 자정, 단 3초간 자체 점검을 위해 리부팅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3초. 그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눈 깜빡할 시간이지만 그녀에게는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그 3초를 이용해 방의 전자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밖으로 나갈 계획을 세웠다. 성공 확률은 희박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결전의 밤이 찾아왔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23분 325 19 위치을체 시계의 숫자가 바뀌는 순간 그녀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잠금 장치의 패널을 열고 회로를 조작했다. 치직하는 작은 소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성공이었다. 그녀는 희열을 느끼는 대신 즉시 몸을 낮추고 복도로 빠져나왔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벽에 몸을 붙인 채 비상계단이 있는 방향으로 소리 없이 움직였다. 모든 감각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아주 작은 소리, 공기의 미세한 흐름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건물의 전체 도면이 그려져 있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차를 훔쳐 탈출한다. 그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비상계단 문고리에 손을 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서 있었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화를 내거나 놀라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역시나 하는 듯한 옅은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한낱 재롱에 불과했다. 훌륭한 시도였어. 보안 시스템의 리부팅 시간을 알아낼 줄은 몰랐군. 그가 박수를 치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 3초 동안 누군가 외부로 나갈 경우 자동으로 모든 비상구가 폐쇄되고 경보가 울리게 설정되어 있지. 넌 내게 잡히거나 아니면 이 건물 안에 영원히 갇히게 됐을 거야. 그의 설명에 서연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한 수 앞서 그녀의 퇴로를 모두 차단해 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무기를 꺼내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너무나도 쉽게 막혔다. 강태준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녀의 날카로운 공격을 모두 피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으로 그녀의 양팔을 제압했다. 순식간에 그녀는 그의 품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방으로 데려갔다. 이번에는 어떤 질책도 경고도 없었다. 그는 그저 지친 아이를 침대에 눕히는 것처럼 그녀를 방 안에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완벽한 패배. 서연은 침대에 쓰러져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모든 기술과 경험, 그리고 자부심이 이 남자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그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조종하는 압도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벽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의 방을 잠그지 않았다. 그녀가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것은 그의 자신감의 표현이자 더 잔인한 심리적 압박이었다. 문은 열려 있지만 너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 서연은 더 이상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그의 서재에서, 거실에서, 때로는 주방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며 보냈다. 수많은 서류와 씨름하고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본 강태준은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외로운 황제였다.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밤이 되면 그는 가끔 아무 말 없이 거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고독과 피로가 묻어 나왔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강태준이 책상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평소에 차가운 표정과는 달리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은
서연에게 낯설게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다. 그 역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심코 보이는 작은 습관들, 음식을 먹을 때의 모습, 책을 읽을 때의 표정. 그는 그녀가 아르테미스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때로는 그녀의 건강을 묻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그의 그런 변화는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적의 동정만큼 위험한 것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둘은 거실에서 말없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있었고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이야. 그는 갑자기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프로젝트 베리타스, 세상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검은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경로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기술이야.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귀를 기울였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많은 것들이 바뀔 거야. 부패한 정치인들, 불법 거래를 일삼는 기업들,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있는 어둠의 조직들까지. 그들의 돈줄이 모두 드러나게 되겠지.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내가 왜 암살의 표적이 되었을 것 같아.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지금까지 임무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주어진 목표물을 제거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하려고 했던 일이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와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디케이트는 정말 정의를 위해 일하는 조직인가? 아니면 그저 돈을 받고 악의 편에 서는 용병 집단일 뿐인가? 강태준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최민환 회장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는 데 성공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실을 마주하기를 바랐다. 그녀를 단순한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태준의 말이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다. 프로젝트 베리타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은 줄곧 검은 편에 서서 싸워왔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직, 신디케이트에 대한 믿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진실이라는 빛은 너무나도 눈부시고 고통스러웠다. 한서연의 세계는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이 던진 진실이라는 돌멩이는 그녀의 신념이라는 호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자신이 제거했던 수많은 목표물들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 왜 자신들을 죽였냐고 묻는 꿈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조직의 명령이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을 위로해주지 못했다. 의심은 독처럼 그녀의 정신을 파고들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볼 뿐.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 그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그는 서연이 단순한 암살 기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분명 자신만의 정의와 도덕률이 존재할 터였다. 그는 그것이 거짓된 충성심의 껍질을 깨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펜트하우스의 고요함이 깨졌다. 서연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가 분해했던 태블릿 PC에서 아주 미세한 고주파음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일반인은 들을 수 없는, 오직 신디케이트의 요원들만이 인지할 수 있는 비상연락 신호였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직이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강태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신호에 응답하는 것은 강태준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응답하지 않는다면 조직은 그녀를 배신자로 간주하고 즉시 재거조를 보낼 것이다. 어느 쪽도 그녀에게 안전한 선택지는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신호에 응답하기로 결정했다. 아직은 조직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많았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강태준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태블릿을 조작하여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문장이 아닌 차가운 코드 라인뿐이었다. 아르테미스, 상황 보고. 그녀를 관리하던 핸들러의 호출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미리 생각해두었던 거짓말을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목표물 감시 중 경호가 삼엄하여 접근에 어려움, 추가 시간 필요.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명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벗어났다. 거짓말 마라. 넌 목표물과 함께 있다. 그들의 정보망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방대했다. 그녀가 강태준에게 잡혔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48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하라. 그렇지 않으면 넌 조직의 적이 될 것이다. 화면에 떠오른 문장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통신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서연은 망연자실하게 화면을 바라보았다. 48시간.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다. 강태준을 죽이고 조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조직의 적이 되어 평생을 쫓기는 삶을 살거나. 하지만 강태준을 죽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 프로젝트 베리타스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아르테미스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살인에 대한 명분을 잃어버렸다. 그때 등 뒤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래 걸리는군.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그는 어느새 그녀의 방 앞에 와서 문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서연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쩌면 이 비상 연락조차도 그가 의도적으로 허용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 그녀의 진짜 선택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서연은 황급히 통신창을 닫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변명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꺼내 그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네가 말하는 조직에 대한 재미있는 자료를 좀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수많은 기업들의 로고와 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민환 회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강태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막후에서 조종하는 거물이었다. 강태준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민환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정계와 언론을 매수해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조용히 사라졌어.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서연이 예전에 수행했던 몇몇 임무의 목표물들 이름이 있었다. 부패 혐의로 제거했던 정치인,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기업 임원, 그들은 모두 최민환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죽음을 맞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 아르테미스가 바로 그 심판의 도구였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정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거대한 악의 일부였다는 진실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최민환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최종 목적지에 대한 보고서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신디케이트. 그녀가 가족이라 믿었던 조직은 최민환 같은 거물들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살인, 청부 집단에 불과했다. 그들은 고아들을 데려와 암살자로 키우고 그들의 충성심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던 것이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널 구원한 게 아니야. 그저 쓸모있는 도구로 만들었을 뿐이지. 강태준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위로하는 대신 더 깊이 파헤쳐 골마 터진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구원하는 방식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지켜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인했던 암살자 아르테미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혼자 버려진 상처받은 한 명의 인간만이 남아있었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렸다. 동정이나 연민은 그녀에게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로 어둠을 찢고 나오는 것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자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선택을 내렸다. 더 이상 신디케이트에게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거짓된 대의를 위해 피를 묻히지 않겠다. 이것은 복수였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자들에 대한 처절한 복수. 강태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대신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우선 네가 아는 신디케이트의 모든 것을 내게 말해줘. 그들의 방식, 그들의 약점, 모든 것을. 이제 둘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감시자와 포로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가진 위험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한 명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목적은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다. 그들은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서연은 자신의 손으로 과거의 자신을 심판해야만 하는 잔인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서연은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녀의 기억은
신디케이트의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였다. 조직의 계급 구조, 비밀 통신망, 요원들의 훈련 방식과 심리적 약점까지. 그녀는 강태준의 서재에서 밤을 새워가며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조직의 관계도를 그려나갔다. 그녀의 설명은 건조하고 기계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속했던 세계에 대한 회의와 배신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는 그녀가 털어놓은 정보들을 자신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보이지 않았던 적의 실체를 구체화시켜 나갔다.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동맹을 맺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요에 의한 계약 관계일 뿐이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온전히 믿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치를 탐색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신디케이트가 제시한 48시간의 마감 시한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완벽한 보안도 언젠가는 뚫릴 수 있었다. 숨어서 기다리는 것은 최선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직이 다음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다. 서연은 조직이 자신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자신과 강태준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해 최고의 요원을 보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 요원은 분명 자신과 가장 닮은 방식으로 움직일 터였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허점을 노릴 거야.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공격해 올 거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동료들을 떠올리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어. 우리가 먼저 덫을 놔야 해. 그녀의 제안에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던지는 것과 같았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냉철한 판단과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는 결심을 내리쳤다. 하산. 하시다. 좋아.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봐. 이번 작전의 지휘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기지. 그의 말에 서연은 놀랐다. 그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암살자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작전의 지휘권을 넘긴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건네는 시험이자 최초의 신뢰 표시였다.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일주일 동선 중 보안 수준이 가장 높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장소를 선택했다. 바로 넥서스 이노베이션 본사 건물이었다. 그들은 당신의 회사, 당신의 왕국에서 당신을 쓰러뜨려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내려 할 거야. 특히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은 지하 주차장이나 로비가 가장 유력한 공격 지점이지.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작전 당일, 펜트하우스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나설 준비를 했다. 서연은 그의 경호팀장에게 직접 작전을 브리핑했다. 경호팀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강태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서연은 경호원들의 배치, 이동 동선, 비상대응 매뉴얼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었다. 당신은 평소처럼 행동해. 조금의 동요도 보여선 안 돼. 적은 당신의 작은 습관 변화까지도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차에 오르기 전 서연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그녀 자신은 그의 비서로 위장한 채 바로 옆자리에 동승했다.
차가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와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서로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 본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감각은 극한까지 예민해져 있었다. 그녀는 채서 내리는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것을 스캔했다. 주차된 차량들, 기둥 뒤의 그림자, 공기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위험이 아주 가까이에 와 있음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엘리베이터 홀로 향하는 순간 사건이 터졌다. 갑자기 주차장 한쪽에서 작은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경호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린 순간 반대쪽 기둥 뒤에서 검은 형체가 총을 들고 나타났다. 모든 것이 서연의 예측대로였다. 교란 작전, 그리고 본 공격. 하지만 상대는 경호원들이 아닌 강태준을 직접 노리고 있었다. 망설임 없는 조준, 소음기가 달린 총구,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총알이 발사되는 찰나, 시간은 마치 필름이 느리게 감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강태준의 몸을 강하게 밀쳐내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어깨에 불덩이 같은 고통이 퍼져나갔다. 총알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오히려 그 충격을 이용해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뽑아 암살자를 향해 던졌다. 단검은 정확하게 암살자의 손에 박혔고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총을 떨어뜨렸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은 바닥에 쓰러진 채 자신을 구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서연을 망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가 붉은 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를 구했다. 서연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달려가 그녀의 상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숨결은 가팠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멍청하긴 이게 최선이었어. 그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나 두려움이 아닌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과거의 자신과 완벽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 보였다. 그 순간 강태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이 여자는 더 이상 그를 죽이려던 암살자가 아니었다. 그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이제는 그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소리쳤다. 차 돌려 펜트하우스로 간다. 당장 의료팀 준비시켜.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다급함, 그리고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즉시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서연의 치료를 시작했다. 총알은 다행히 급소를 비껴갔지만 과다출혈로 위험한 상태였다. 강태준은 수술이 진행되는 내내 단 한순간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그녀의 피를 내려다보았다. 따뜻하고 붉은 생명의 증거. 그는 이 피의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둘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몇 시간의 수술 끝에 서연은 겨우 고비를 넘겼다. 그녀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하얀 침대에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천으로 그녀의 손을 녹여주려는 듯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다. 감금과 통제의 상징이었던 이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녀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안식처가 되었다. 둘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피로 맺어진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며칠 동안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오갔다. 그녀의 몸은 총상의 고통으로 뜨거웠지만 그녀를 감싸는 것은 차가운 어둠이 아니었다. 누군가 곁에서 그녀를 지키고 있다는 막연한 안정감.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이마를 닦아주는 시원한 물수건의 감촉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의 상태를 묻는 강태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완전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자신의 손을 잡은 채 의자에서 잠이 든 강태준의 모습이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총수와는 거리가 먼 지치고 흐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신을 감금했던 남자, 그리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한 남자. 둘의 관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자 강태준이 즉시 눈을 떴다. 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그녀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신이 들어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왔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어깨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움직이지 마. 아직 안정이 필요해. 그는 그녀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그녀의 전담 간병인이 되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회사 일을 모두 뒤로하고 그녀의 회복에만 집중했다. 직접 죽을 쑤어 먹여주고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겨주고 서툰 솜씨로나마 붕대를 갈아주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서연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신디케이트에서의 훈련은 오직 스스로를 돌보고 누구도 믿지 말라고 가르쳤을 뿐이었다. 그의 보살핌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녀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의 무뚝뚝한 말투 속에 숨겨진 다정함, 그녀의 작은 신음에도 즉시 반응하는 세심함. 그녀는 자신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더 이상 계산된 전략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 그의 진심 앞에서 그녀가 평생을 두르고 있던 경계심이라는 갑옷이 조금씩 부서져 내렸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그들은 다시 서재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이전의 팽팽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닌 서로의 목숨을 빚진 파트너였다. 그들은 밤늦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디케이트와 최민환 회장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직관과 그의 분석력이 결합되자 그들의 전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해졌다. 서연은 신디케이트의 내부 교신 방식을 역추적하여 그들의 다음 계획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녀는 마치 유능한 프로파일러처럼 적의 심리를 분석하고 행동 패턴을 예측했다. 그들은 실패한 암살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대담하고 무모한 방법을 선택할 거야. 아마 여론을 이용해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공격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겠지.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팀을 총동원하여 최민환 회장의 자금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 위에 복잡한 데이터들을 띄워놓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그가 놓칠 수 있는 인간적인 변수들을 짚어주었다. 돈의 흐름만 쫓아서는 안 돼. 그 돈을 움직이는 사람의 욕망과 공포를 읽어야 해. 그녀의 조언은 그의 기술적 분석에 깊이를 더해 주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늦은 밤,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신디케이트의 훈련소에서 자라나야 했던 차가운 기억들.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외로움이 새겨져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며칠 후 강태준은 그녀에게 서재에서 보았던 낡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함께 있었다. 내 첫사랑이자 내 모든 것이었던 사람이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드러냈다. 우리가 개발하던 기술 때문에 사고로 위장된 공격을 당했어. 그녀는 나를 구하고 대신 죽었지. 내가 프로젝트 베리타스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지 사업 때문만이 아니야.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가 자신의 상처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깨달았다. 둘 다 소중한 것을 잃었고 그 상실감이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을 공유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더 단단하게 연결되었다.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감옥이나 은신처가 아니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마침내 그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며칠 밤낮으로 최민환의 비밀 서버를 추적하던 강태준이 마침내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한 것이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최민환과 신디케이트가 수년간 주고받은 모든 비밀 거래 내역과 암살 지령들이 담긴 장부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프로젝트 베리타스를 방해하기 위해 강태준을 제거하라는 최민환의 직접적인 명령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찾았어. 강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갈랐다. 서연은 그의 옆으로 다가와 화면을 확인했다. 승리가 눈앞에 와 있었다. 하지만 둘 다 기뻐하는 대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감했다. 이 파일을 공개하는 순간 최민환과 신디케이트는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마지막 결전이 임박했음을 의미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다. 강태준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다치지 않은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굳건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의 말은 약속처럼 들렸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새벽의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보이지 않는 적들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시작은 디지털 세계에서였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의적인 루머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태준의 사생활, 경영 방식에 대한 거짓 정보들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최민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은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주시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빛은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비열한 공격이었다. 그들이 먼저 칼을 뽑았군. 그는 칫솔질을 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야. 그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검찰 내부의 연락책과 언론계의 인맥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준비를 했다. 시간이 없어. 그들이 온라인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일 뿐이야. 진짜 공격은 이쪽으로 올 거야. 한서연이 그의 옆에 서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신디케이트의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디지털 교란과 물리적 타격을 동시에 감행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 전체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경호팀을 소집하여 직접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경호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했지만 비상 상황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통찰력과 전문적인 전술 브리핑에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모든 출입구, 창문, 환풍구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복도와 거실에 즉석에서 만든 함정들을 설치했다. 집은 순식간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모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마침내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전력이 갑자기 차단되었다. 창밖에 화려한 도시 야경과 대조적으로 그들이 있는 공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비상 전력이 가동되기까지의 몇 초간의 정적, 그 정적을 깨고 건물 외부에서 쿵 하는 육중한 충격음이 들려왔다. 그들이 오고 있었다. 신디케이트의 정예팀이 건물 외벽을 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비상 전등이 켜지며 펜트하우스 내부를 희미하게 밝혔다. 강태준은 데이터가 담긴 메인 서버가 있는 서재로 향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서버는 지켜야 해. 모든 증거가 저 안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당신은 서버를 지켜. 나머지는 내가 맡을 테니.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것일 창문이 산산조각 났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괴한들이 연기처럼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절도 있었다. 신디케이트의 최전계 고스트 팀이었다. 경호원들이 즉시 대응 사격을 시작했지만 상대의 화력과 전술은 압도적이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총성과 섬광으로 가득 찬 전쟁터로 변했다. 서연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침입자들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경호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어리석은 지심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설치해둔 함정들을 이용하며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명씩 소리 없이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적의 목을 꺾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동료가 아닌 가장 치명적인 적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서재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의 싸움은 총과 칼이 아닌 코드와 데이터의 전쟁이었다. 적들은 펜트하우스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강력한 해킹으로 서버의 데이터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수십 겹의 방화벽을 쌓고 적의 침입 경로를 역추적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그의 제국과 그리고 서연과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거실에서의 총격전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살아남은 고스트 팀의 리더가 서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대원들과는 다른 더 위험하고 교활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둠 속에서 마주선 두 사람. 남자가 헬멧을 벗자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다. 오랜만이군, 아르테미스. 카이, 한때 그녀와 함께 훈련받았던 그녀의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남자였다. 조직을 배신한 대가가 뭔지 알려주러 왔다. 카이는 차갑게 말하며 단검을 뽑아들었다. 서연 역시 권총을 버리고 단검으로 맞섰다. 이것은 그녀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 치러야 할 의식이었다. 둘의 몸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서재의 문틈으로 새어나갔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기술의 대결이 아니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두 전문가의 처절한 심리전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마침내 적의 해킹 공격을 막아내고 동시에 증거 파일 전체를 검찰과 언론사에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뜬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서재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카이의 부하 2명이 들이닥쳤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스탠드를 집어들고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한 명이 그의 목에 총구를 겨누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카이를 쓰러뜨린 서연이 피를 묻힌 채 달려와 순식간에 남은 2명을 제압한 것이다. 그녀의 움직임은 분노로 가득 찬 맹수처럼 거칠고 자비가 없었다. 마지막 적이 쓰러지자 펜트하우스에는 마침내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다. 사방에는 전투의 흔적이 낭자했다. 부서진 가구, 탄피, 그리고 피.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과 피로 젖어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함께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들은 가장 격렬한 전투를 함께 치러내며 이제는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태준이 전송한 파일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터였다. 그들은 폐허가 된 거실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지치고 상처 입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깊은 밤을 함께 이겨냈고 이제 함께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투의 먼지가 가라앉은 펜트하우스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폐허가 된 공간 속에서 강태준과 한서연은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돌봐주었다. 그들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강태준은 서재로 돌아가
데이터 전송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최종 확인했다. 그가 심어놓은 데이터 폭탄이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오전 9시 정각.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채널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 최민환 회장의 비자금 장부 정역 공개. 정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부패 스캔들. 그 실체는 강태준이 익명으로 제공한 증거 자료들은 언론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여의도 증권가는 개장과 동시에 대혼란에 빠졌고 최민환 회장의 그룹 주가는 수직으로 추락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막대한 압박을 받게 된 검찰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증거 자료가 접수된 지 불과 3시간 만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최민환 회장의 그룹 본사와 그의 자택으로 향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마침내 거대한 악을 향해 칼을 빼든 순간이었다. 최민환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태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자신의 힘을 믿었다. 이 정도의 위기는 돈과 인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관리해온 정치인들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외면뿐이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은 쥐들이었다. 그의 오만한 자신감은 검사들이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산산조각 났다. 그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수갑을 차야만 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인의 초라한 마지막이었다. 그의 제국은 단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돈과 권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이것이 강태준과 한서연이 설계한 완벽한 복수였다. 같은 시각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강태준이 별도로 제공한 한서연의 정보가 담긴 파일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수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신디케이트의 한국 지부를 뿌리 뽑기 위한 작전이었다. 서연은 안전가옥에서 보안 통신망을 통해 작전팀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조직의 은신처, 요원들의 신상, 그리고 그들의 퇴로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급습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평범한 빌라로 위장된 안전가옥들이 차례로 격파되었고 조직의 간부들이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그녀를 키우고 이용했던 바로 그 조직이 이제는 그녀의 손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잔인한 운명이자 과거의 자신을 단죄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 떠오르는 체포 속보들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파괴된 가구들은 모두 치워졌고 깨진 유리창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상흔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들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뉴스에서는 연일 최민환과 신디케이트에 대한 후속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세상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며칠 후 검찰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위해 그들을 찾아왔다. 강태준은 공격받았던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한서연에 대해서는 그녀가 조직의 내부 고발자로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자신을 구하다가 큰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증언과 그가 제출한 추가 자료들 덕분에 검찰은 서연의 과거 암살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대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자 비로소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쫓고 쫓기는 위험한 나날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마주해야 했다. 특히 서연에게는 더욱 그랬다. 아르테미스로서의 삶이 끝난 지금 그녀는 한서연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과거는 모두 거짓이었고 그녀의 미래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백지 상태였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감시자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에서 그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둘의 관계는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그는 그녀를 데리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들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평범한 외출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아 한적한 바닷가로 향했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나란히 걸었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지독한 시간들이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앞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싸우거나 누구로부터 도망치지 않아도 돼.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그녀가 평생 갈망했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바로 그 자유였다. 서연은 그의 말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도시는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최민환 회장과 신디케이트의 몰락이 가져온 거대한 폭풍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성공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한서연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 아래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살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치열한 전쟁터가 아닌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낮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강태준은 회사 일에 몰두했고 서연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마주했다. 그녀는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기도 하고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기도 했다. 때로는 혼자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했다. 그녀가 지난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놓쳐버렸던 소소하고 아름다운 일상들이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종종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아르테미스라는 정체성을 버린 지금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했다. 그녀는 싸우고 계획하고 생존하는 법은 알았지만 사랑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가끔 잠에서 깨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한참을 방황하기도 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짙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내면의 싸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섣부른 위로나 조언을 건네는 대신 묵묵히 그녀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그는 그녀를 연약한 존재로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 경영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녀와 상의하며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략적인 사고를 존중해 주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이 단지 파괴가 아닌 창조와 보호를 위해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의 배려 속에서 서연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고 그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그늘은 편안했지만 그 그늘 아래에서는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부딪혀보고 싶었다.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암살자가 아님을,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야만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큰 결심을 하고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나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 그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와인을 따르던 강태준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아직 위험할 수 있어. 그리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서운함, 그리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실함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을 떠나려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해줘.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평생을 남이 정해준 목표를 위해 살아왔어. 이제는 나 스스로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당신의 곁에서. 당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온전한 한서연으로 설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돌아올게. 강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이 말을 꺼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알았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 그는 그녀의 독립을 허락함으로써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그저 빈손으로 떠나보내지 않았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둘 수는 없어. 그는 서재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 정보가 담겨 있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당신의 자유야.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지.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는 투자가 아니라 파트너에 대한 당연한 지원이야.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다. 만약 당신이 돌아올 곳을 찾고 있다면 언제든 넥서스로 와. 당신을 위한 자리는 항상 비어 있을 거야. 당신의 능력은 어둠 속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니까. 그는 그녀에게 도망치는 삶이 아닌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약속해 주었다. 그의 깊은 배려에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마침내 그녀가 떠나기로 한 날 아침이 밝았다. 그녀는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현관문 앞에 섰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감옥이었고, 전쟁터였고, 그리고 마침내 집이 되어주었던 곳. 그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남자,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기다릴게. 그가 말했다. 얼마가 걸리든 꼭 돌아와.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입맞춤. 그것은 그동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들이 담긴 뜨겁고 애틋한 약속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몸을 돌려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새로운 삶을 향한 그녀의 첫걸음이었다. 문이 닫히고 강태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진 공간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미래를 찾아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녀를 기다리며 자신의 사랑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들의 육체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언젠가 그들이 다시 만나는 날, 그들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영혼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서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법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강태준의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프로젝트 베리타스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하여 기술업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 아닌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혁신적인 리더로 존경받았다. 그의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지만 그의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한쪽 구석이 비어있는 듯 허전했다. 그는 종종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떠난 후 그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더 큰 나무가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다. 그의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같은 시간,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 한서연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를 지우는 대신 과거의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분쟁 지역의 구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자신의 잠입 및 생존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칼이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계 곳곳을 떠돌며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끌어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소녀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찾아 나선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녀가 있어야 할 곳, 그녀의 마음이 언제나 향하고 있던 그곳으로. 어느 평범한 오후, 넥서스 이노베이션 회장실의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강태준에게 인터폰을 했다. 회장님, 약속이 없는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신분 확인을 요청드렸지만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 앞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실루엣이 서 있었다. 편안한 여행자 복장을 한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의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았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많은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그리움, 그리고 가슴 벅찬 기쁨. 1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변해 있었다. 예전의 날카롭고 위태로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평온하고 깊은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오래 기다렸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너무나도 그리웠던 천, 익숙했던 향기. 그는 그녀가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온 힘을 다해 그녀를 껴안았다. 서연 역시 그의 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교감의 순간이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그녀에게서 몸을 뗐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았어. 그녀는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그가 앉아있던 책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지난 1년간 준비해온 것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사업 계획서였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러 왔어. 파트너로서.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넥서스의 방패가 되고 싶어. 다시는 과거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가진 모든 기술과 경험으로 당신과 당신의 제국을 지킬 거야.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동등한 파트너로서 돌아온 것이다. 강태주는 그녀가 내민 계획서를 보는 대신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자리, 회장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서서 마치 충성을 맹세하는 기사처럼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한서연 씨, 당신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최고 위험 관리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더없이 진지했다. 그리고 강태준의 평생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바쳤다.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꺼이. 그녀의 대답에 그는 일어나 그녀에게 깊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입맞춤이었다. 냉혹한 총수를 암살하기 위해 고용되었던 소녀는 이제 그 총수의 마음을 훔치고 그의 제국의 절반을 약속받는 여왕이 되었다. 운명의 장난은 때로는 이토록 달콤한 결말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날 밤 그들은 펜트하우스의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처음 그녀가 이 집에 감금되었던 날,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함께 넘겼던 날들처럼. 하지만 오늘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더 이상 어둠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가장 깊은 어둠을 함께 이겨낸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빛은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강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 된 것 같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응, 우리 집.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과 함께 걸어갈 모든 미래가 담겨 있었다. 암살자와 목표물로 만났던 그들의 기묘한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새로운 삶의 새벽이 그들 앞에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